자, 이제는요, 두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데이터 교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세하게 알아보기 전에요, 데이터 교환 방식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데이터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선 교환과 축적 교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데이터 교환 방식이다.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처음에 내가 보내려는 회선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선을 선택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회선이 결정되고 나면은 마치 전용 회선처럼 써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전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야. 그래서 회선을 선택할 때만 약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회선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데, 물리적인 회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의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적합한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축적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잠깐 저장했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선의 이제 이용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나 실시간 전송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의 큰 차이점은 실시간 전송의 여부예요. 그래서 실시간 전송의 여부가 두 개를 구분하는 구분자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축적 교환 방식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적 교환 방식은 잠깐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호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어떤 신호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 또 축적 교환 방식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식은 실시간 전송 여부다. 자,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회선 교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전화국이 있죠. 전화국이 있어요. 자, 서울에 있는 구로다. 구로 전화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기 인천 근처에 가면 부평이 있죠. 부평. 부평에도 전화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에는 통신 회선이 매장되어 있을 겁니다. 매설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설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구로에는 수많은 가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 뭐 E란 사람 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럼 부평에도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뭐 D란 사람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구로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이 부평에 있는 A-에게 전화를 걸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를 돌리게 되죠. 물론 이제 요즘은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르게 됩니다. 누르는데 그 전화번호에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02 그러면 뭐 서울로 연결될 거고요. 뭐 032 그러면 인천으로 연결될 겁니다. 뭐 032에 425 그러면 뭐 인천에 있는 남동구 쪽으로 연결될 거고요. 뭐 6250 그러면 옛날 제 집 전화번호입니다. 지금은 집 전화번호 없어요. 근데 옛날 번호인데 옛날 우리 집으로 이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전화번호를 돌리게 되면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따라서 회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돌리게 되면 이 A라는 사람의 신호가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통화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전화를 안 받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만약 통화 중이 아니었다 그러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링크의 확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선을 먼저 접속한 다음에 이 사람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링크의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회선은요, 이 회선은 나만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선을 가지고 나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만 쓰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속도죠. 고속도. 그다음 이야기를 많이 해도 돼요.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죠. 대용량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 고속도, 대용량,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있죠. B라는 사람도 이 회선을 통해서 B 다시와 통화를 하고, C라는 사람도 이 회선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D라는 사람도 이 회선을 통해서 통화하고 나면 회선이 없잖아요. 그 비어있는 회선이 없죠. 그러면 E라는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는 통화 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회선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의 이용 효율이 나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방식을 안 쓰고 축적 교환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은 뭐냐? 이 구로 전화국에 저장 장소, 버퍼를 둔다라는 거죠. 버퍼. 저장 장소, 버퍼라는 걸 둬요. 그래서 A가 데이터를 보낼 때 A의 데이터를 일단 저장을 합니다. A2를 저장한다 이 말이죠. 그럼 B도 동시에 통화를 한다고 하면 B도 여기다 저장을 하고, C도 저장을 하고, D도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럴 때 E가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E의 데이터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데이터를 또 그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A2, B2, C2, D2, E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저장만 하겠어요? 저장하는 동안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 전송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가 비어있어 여기로 보냈다. 그러면 여기다는 B1, 여기다는 C1, 여기다는 D1의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E1이 접속을 하게 되면 E1은 보낼 데가 없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얘는 전송을 완료했을 거예요. 그럼 비어있는 회선이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E1, 여기다가 다시 A2, B2, C2. 그럼 여기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E2, D가 있네요. D2, 그 다음에 E2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통화 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고 보낼 수 있죠. 약간의 실시간 전송은 안 되더라도 통화 중에 걸리지 않는다. 이용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축적 교환 방식의 장점이죠. 그래서 얘는 회선의 이용 효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시간 전송에는 불리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런 축적 교환 방식에는 보내는 데이터의 단위에 따라서 메시지 교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의 차이점은 전송 단위죠. 얘는 메시지가 단위고요. 얘는 패킷이 단위예요. 그래서 전송 단위가 다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메시지 교환은 실시간 전송이 안 돼요. 전송이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패킷 교환은 실시간 전송이 어느 정도 돼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까는 이 패킷 교환은 축적 교환은 다 실시간 전송이 안 된다면서요. 물론 회선 교환처럼 실시간 전송은 안 되지만 패킷 교환 가운데서는 가장 실시간 전송에 근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패킷 교환이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메시지는요, 크기의 단위가 달라요. 메시지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근데 아빠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두 글자고 이거는 세 글자잖아요. 메시지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에 불리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랬죠. 축적해서 차례차례 보내는데, 자, 여기다가 A1이 보내고, B1이 보내고, C1이 보내고, D1이 보낼 때, 그 다음 E1은 당연히 제일 먼저 보낸 요 회선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가서 전송을 하려고 했는데, A1이 아직도 전송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A1의 메시지는 길어. 10글자야. 근데 B1의 메시지는 2글자밖에 안 돼. 그러면 B1이 먼저 전송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아직도 전송 중이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비어있는 회선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메시지 방식입니다. 교환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패킷 교환은 그렇지 않아요. 패킷 교환은 이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가 패킷이기 때문에 그 단위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1, B1, C1, D1을 보낸 다음에 E1이 이쪽으로 갔을 때 A1이 덜 전송을 했더라도 얘는 여기서 기다려요. 왜? 다른 데 가도 어차피 덜 전송됐을 거라는 거죠. 왜?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더 실시간에 가까운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 뭐다? 패킷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이 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꼭 시험 문제를 알아둬야 돼요. 이 메시지는 실시간 전송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야 가능한 통신이 있죠. 대화형 통신이에요. 그래서 대화형 통신 방식에는 주고받아야 되는 대화형 통신 방식에서는 쓸 수 없는 방식이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화형 통신 방식에 쓸 수 없는 전송 방식은 뭐냐? 교환 방식은 뭐냐? 그러면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패킷 교환이 좋은데, 패킷 교환의 단점은 뭐냐? 자, 모든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가야 될 길과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아버지를 보냈을 때 아가 첫 번째고, 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보조 정보가 들어가는 곳이 헤더입니다. 이것을 헤더라 그래요. 헤더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내는 메시지는 이 헤더가 하나면 되는데, 아 자르고 버 자르고 지 자르는 패킷은 헤더가 3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헤더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것을 오버 헤더라고 해요. 오버 헤더가 발생하더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은 오버 헤더가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다. 그런데 이 패킷 교환 방식에는 이런 오버 헤더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상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에는 가상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요.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어요.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가상회선 방식은요, 내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 출발지하고 이 데이터가 가야 될 목적지 간에 회선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어떤 노드를 거쳐서 가는 길들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럴 때 미리 가야 될 길을 정해놓고 갑니다. 자, 여기에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정해놓으면 이쪽으로만 보내는 것이 가상회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은 먼저 길을 정할 때만 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만 보내니까 오버헤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내는 어떤 데이터만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차례차례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도 따로 붙일 필요가 없고 먼저 보낸 데이터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한 길로 가니까. 순서 부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낸 순서에 맞게 도착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가상 회선 교환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차이점은 뭐냐? 회선 교환 방식과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논리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가상에서는 논리적 회선을 확보한다. 근데 회선 교환 방식은 물리적 회선이에요. 얘는 물리적 회선을 확보해서 보내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한번 확보하고 나면 나만 쓰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나는 이쪽으로만 가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나면 따라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논리적 설정이다. 회선을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회선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상회선 방식이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패킷 교환 방식처럼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서 아무데나 보내는 거예요. 이쪽이 비어있네? 그러면 보내요. R을. R을 보낼 때는 이쪽이 막혀있네? 그러면 이쪽이 비어있네? 그럼 번은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G는 둘 다 막혀있네? 그럼 이쪽으로 보내네? 네. 그래서 R은 이쪽으로, 번은 이쪽으로, G는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보낸 놈이 먼저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신단에서 순서를 재배열을 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패킷에다가 목적지 주소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순번을 순서 부여를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오버헤드를 경감시킬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게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회선을 맨 처음에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안 되죠.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서 속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게 데이터그램이에요. 그러나 이제 안정적인 전송 면에서 본다면 가상회선 방식이 에러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배워야 될 데이터 교환 방식을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확인만 좀 해보죠. 자, 먼저 데이터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 방식이 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을 선택할 때만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치 전용 회선처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 대용량,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다. 자, 그러나 내가 확보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회선 수만큼 가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통화 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선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회선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에서 첫 번째 메시지 교환 방식이요. 데이터 단위가 메시지다 보니까 메시지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서 실시간 전송에는 안 좋다겠어요. 그래서 대화형 통신 방식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이다. 꼭 알아두세요. 그게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형 통신 방식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이죠.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이제 축적 교환 방식 중에서 가장 이제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선의 이용 효율도 높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로치기로 많이 나와요. 2차 여러분들 필답 시험 있죠? 필답. 패킷 교환 방식은 가로 딱 해놓고 뭐가 무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이제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죠. 특징을 딱 나열해놓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데이터그램이냐, 가상회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은 먼저 가야 될 길을 먼저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논리적 회선이라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회선을 확보한 다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보내기 때문에 뭐 순서 부여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독자지에서 순서 재배치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방식이 가상회선 방식이고, 그러나 이제 회선을 결정할 때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비어있는 회선을 가기 때문에 속도는 좀 빨라요. 전송 속도는 빨라. 근데 이제 전송 에러 가능성이 데이터그램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이 더 안정적인 전송이 됩니다. 그런 특징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상회선 방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논리적 회선을 접속한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정해진 경로로만 가기 때문에 순서 재배열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순서대로 도착을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의 특징이죠. 자, 가상회선 방식은 회선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3단계로 회선을 결정을 해요. 이 3단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 전송한 다음에는 연결을 해제하는 이 3단계로 회선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길로만 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적합한 방식이 가상회선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은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먼저 보낸 데이터가 먼저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신단에서 다시 순서 재배열을 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회선을 설정할 때 시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는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얘는 가상회선은 회선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초기 설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얘는 초기 설정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가 빠른 편이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경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패킷을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얘는 패킷을 보낼 때만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 자세하게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자, 회선 교환 방식과 메시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이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죠. 마치 전용 회선처럼 쓰는 것이 회선 교환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 고속도,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것이 회선 교환 방식이다 그랬고, 자, 회선 교환과 이 패킷 교환은 보내는 단위가 다르다 했죠. 메시지 단위냐, 패킷 단위냐 이런 뜻이라겠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여부를 보면 가장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게 이제 회선 교환이 1등이죠. 그 다음에 2등이 패킷이에요.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게 뭐예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형태의 통신 방식에서는 대화형 통신 방식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이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선 교환 방식은 속도 및 코드 변환을 할 수 없어요. 바로바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축적해서 보내기 때문에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은 코드 및 속도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로 가죠. 자, 다음 교환 방식 중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축적 교환에는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으로 나눌 수 있죠. 패킷 교환은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으로 나눌 수 있죠. 아닌 건 1번이 되겠습니다.